드브로이가 물질파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절에 아인슈타인이 이 논문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중요한 논문이다 라고 얘기해서 박사학위를 받긴 했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의 이론은 가설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물질이 입자적 특성만 가진 게 아니라 파동적 특성을 가진다라는 그의 생각은 가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논문이 발표되고 3년 후인 1927년 미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합니다. 바로 데이비슨하고 걸머라는 두 인물이 니켈 표면에다가 전자를 때려 가지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어떤 걸 하면 되냐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빛이 쬐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반사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난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거칠면요, 그리고 굉장히 평평하면 정반사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전자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니켈 표면에다가 전자를 쏴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하는 생각에 데이비슨하고 걸머가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폴리크리스탈에 니켈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폴리크리스탈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마다 결정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줄을 서 있고, 얘는 이렇게 줄 서 있고, 얘는 또 이렇게 줄 서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역마다 그 영역 내부에서는 굉장히 줄을 잘 서 있는 그런 결정인데, 전체 니켈 전체로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영역마다 다 다른 형태의 결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크리스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폴리크리스탈 형태인 니켈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전자 산란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하려면은, 전자를 쏴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거대한 박스를 놔두고 그 안에다가 샘플을 이렇게 놔두고, 여기가 니켈이 이 위에 얹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전자를 때려서 이렇게 튕겨 나온 거를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였겠죠, 장치로. 그런데 같은 연구원에 있던 다른 팀 사람이 플라스틱을 잘못해 가지고 여기 떨어뜨려 가지고, 사실 이게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안을 이제 진공으로 뽑았던 거였는데, 이 금이 가 버렸네요. 금이 가 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가 열리니까 공기가 들어갔겠죠, 그죠? 공기가 들어가게 돼 가지고 이 니켈이 산화가 돼 버렸습니다. 니켈이 산화가 되면은 결국은 그 얘기는 뭐가요? 산소 분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원래 상태가 아닌 걸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이제 데이비슨하고 걸머가 굉장히 놀랐겠죠. 결국은 다시 새로 만들어진 상자를, 유리를 덮어서 하고 진공을 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수소와 아르곤을 이제 흘려주면서 다시 열 처리를 합니다. 열 처리를 해가지고 덮게 만든 상태에서 니켈 표면에 붙어 있는 산소 원자 분자들을 이제 떼어내겠다는 거죠. 온도가 높은 온도로 올라가면. 그래서 떼어냈어요. 아, 이제 충분히 잘 떼어냈구나 하고 다시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유리 챔버라고 그러는데, 유리 챔버가 깨지기 전과 깨지고 나서 새로 이것을 이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산화되어 있던 니켈을 다시 환원시킨 다음에 실험한 게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나 버렸어요. 아주 다르게 나타나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60 일렉트론 볼트 근처에서부터 쭉 이제 내려가면서 계속 실험을 했더니 굉장히 강한
회절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전자일 때는 잘 안 보이다가 한 60몇 일렉트론 볼트부터 회절 현상을 발견했고 54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그 회절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슨하고 걸머가 놀랐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 하면서 그 과거를 되짚어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폴리크리스탈 상태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열 처리하면서 겉에 있는 산소들만 떼어내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이것들이 다 재정렬을 한 거예요. 재정렬해서 꽤 좋은 크리스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크리스탈은 아닐지라도 꽤 좋은 크리스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잘 줄을 잘 서는 거죠, 이제. 그죠? 줄을 쫙 잘 선 거예요. 줄을 쫙 잘 서서 이와 같이 줄을 잘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와 같이 입사를 한 전자빔이 이게 튀어나오는 각도를 이제 이쪽에서 이제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관찰을 해서 보니까 54 일렉트론 볼트의 전자는 50도 각도로 주로 산란되어 가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엑스레이로 측정했을 때하고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회절 패턴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엑스레이를 가지고 회절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가지면은 엑스레이는 당연히 뭐니까 파동이니까 파동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회절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패턴을 나온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전자는 그동안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물질인 전자는 입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입자라는 것이 어떻게 놀랍게도 회절 현상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자는 뭐란 얘기예요? 예. 이 현상을 일으킬 때에는 파동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비슨과 걸머가 동료의 실수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드브로이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말했던 그 물질파 가설을 이제 가설자를 똑 떼고 이론이 되게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한 거죠. 진짜로 입자로만 믿었던 물질이 파동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파동이라는 특성을 보임으로 해서 회절 현상을 만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데이비슨하고 걸머가 미국에서 1927년에 이런 실험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동시에 영국에서도 1927년에 같은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전자를 이용해서 회절 무늬를 보는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톰슨이라는 인물이에요. 조지 톰슨은 누구냐면 전자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조지프 톰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입자로서의 전자를 발견한 공헌을 한 사람이고 아들은 그것이 입자일 뿐만 아니라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입자로만 생각하는 전자를 발견할 당시에는 원자 안에 전자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 톰슨, 조지프 톰슨이 전자가 입자로서의 전자를 발견했고 아들은 조지 톰슨은 파동으로서의 전자를 발견했어요. 파동으로서의 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조지 톰슨 역시 금속 방막에다가 전자빔을 때렸더니 그로부터 어떤 회절 무늬가 나온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바로 데이비슨과 걸머가 미국에서 1927년에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 영국에서는
조지 톰슨이 비슷한 실험 결과를 보여서 전자가 파동적 특성을 보인다 하는 것을 보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서 나중에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슨하고 톰슨이 노벨상을 타죠. 걸머가 왜 타지를 못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 2명만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27년에 이와 같이 실험을 하고 1931년에 독일의 엔지니어였던 크노라고 루스카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어보자. 죄송합니다. 현미경을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져서 투과전자 현미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라고 해서 TEM이라고 줄여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과전자 현미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나노 세상의 어떤 물질들의 모양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물들도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투과전자 현미경이라는 것은 데이비슨 걸머와 또 톰슨이 발견한 전자의 회절 특성을 보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작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자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100kilo 일렉트론 볼트의 전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드브로이 파장을 만드느냐, 그걸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kV면 이거는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2.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일렉트론 볼트로 표현된 거죠. 일렉트론 볼트로 표현이 된 거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EM분의 P제곱이 되겠죠. 이와 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P제곱은 뭐예요? P제곱이 2배 M에다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P는 뭐예요? P는 루트 2M 2V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H를 P로 나눈 게 결국은 람다니까 P에다가 요걸 쏙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루트 2M 2V분의 H라는 값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자의 질량하고 전자의 전하량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몇 볼트냐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전자는 100kg 일렉트론 볼트의 전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자체가 전자의 기본 전하량이니까 결국은 100kV짜리의 전압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100kV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국제표준 단위 SI 유닛으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람다는 이와 같이 돼요. 이와 같은 공식이 되고, 이때 V는 볼트 단위로 표현한 값이 돼요. 그러면 100kV라는 얘기는 뭐야? 100kV면 100 곱하기 kV가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3승 볼트죠. 그러니까 결국은 10의 5승 볼트, 10만 볼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만 볼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10만 볼트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결국은 그 답이 뭐냐? 약 3.88 피코미터가 된다 하는 거예요. 피코미터는 뭐예요? 피코미터가 1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승미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대략 3.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미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옹스트롱하고 비교하면 100피코미터가 1옹스트롱이에요. 100피코미터가. 그러니까 이거는 0.0388 옹스트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옹스트롱에 비해서 100분의 3.88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스케일을 볼 수 있으니까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당연히 잘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100분의 1 옹스트롬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대비돼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자가 파동성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만한 파장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어떤 결정성을 보려면 뭘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고요? 예, 엑스레이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가지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똑같이 3.88 피코미터짜리 파장을 갖게 만들려면 320kV/V를 가지는 엑스레이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3.2배가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작은 에너지를 갖더라도 전자를 이용하면 비슷한 정도의 파장을 갖는 그런 파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주 작은 세상에, 나노 세상의 물질 같은 것들을 분자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놀과 루스카가 만들었던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할 때 100kV/V의 전자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작은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원자들이 보통 고체 안에서 원자하고 원자 사이의 거리가, 그죠? 2 내지 3 옹스트롬 정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눈금이 굉장히 촘촘한 자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밀리미터 정도의 눈금을 갖고 있는 자를 가지고 센티미터나 미터를 측정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밀리미터 세상을 측정할 때 자가 10cm 단위로 눈금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1mm를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제대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더 작은 눈금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죠? 간격이 큰 거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뭐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파장을 갖는 전자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현미경에 쓰이는 아주 좋은, 그죠? 물리학적 원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슨 걸머 실험이 이와 같이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